116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법령의 이제 마무리 편이죠. 경매, 공매, 실무. 반드시 또 출제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으신 단원입니다. 경공매, 실무. 그리고 122쪽에 보시면 이 경공매물을 하기 위한 매수 신청 대리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16페이지 경매하고 진행합니다. 원래도 경매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었죠. 출제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은데 이 경매 파트에 들어오면 일단 경매와 공매의 뜻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개념을 잡는데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줄임말입니다.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줄임말입니다. 자, 경매가 뭐라고요? 경쟁 매매. 빠른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경쟁 매매입니다. 공매는 공개 매각입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한 파트로 보지만 공매는 지금 출제 안 된 지가 약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공매는 왜 10년이 됐는가 하면 경매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원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매는 지자체나 세무서 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부릅니다. 캠코에서 지금은 전자 사이트인 온비드라는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온비드라는 사이트로 거래하니까 중개업자가 개입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냥 전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확인한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공매는 약 10년 정도부터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출제 안 되는 것을 원래도 여러분들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죠. 그래서 공매는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제목이 경공매니까 공매도 시험 범위에는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수업할 때쯤 이제 여러분 내년 한 8, 9월 달쯤 돼서 공매는 가볍게 한번 짚어줄 겁니다. 범위에는 들어와 있지만 10년 동안은 출제 안 됐습니다. 왜 출제 안 됐다고요? 온비드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이제는 개업공유소가 개입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경매 한 문제, 공매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하다가 공매는 출제 안 된 지가 약 10년이 됐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경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경매의 종류와 특징, 채권자,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대금을 변제받는 절차, 그를 경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로 매각하여 그 돈이 환가되면 환가대금에서 받아가는 제도. 경매는 참 그 중요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제가 경매 수업도 별도로 합니다. 이제 지금은 중개법령도 하지만 우리 이제 지역에서는 경매 수업도 하는데 이 경매 수업을 할 때 항상 첫째 마디가 뭔가 하면 경매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경매는 어려운 사람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채권을 받으니까 힘든 사람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자기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 경매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냐면 어차피 돈을 갚아야 될 사람,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경매라는 제도가 없으면 왜 몸도 동맥경화증이라는 말 아시죠?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사람인데 피가 어디 가서 탁 걸리면 머리에서 걸리면 뇌졸중입니다. 죽습니다. 심장에서 걸리면 심장마비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피도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도 이렇게 순환을 잘해야 되는데 경매라는 제도가 없으면 갚아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해결이 안 되면 동맥경화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매는 그런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인식을 전환하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매는 아픈 사람의 어려운 상처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증을 해결해주는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전환해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내가 이 물건을 낙찰 안 받아도 누군가는 낙찰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누군가는 받으니까 내가 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경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건 경매 실무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해야 될 경매죠. 그렇게 관리합시다. 자, 일단 시험용으로는 알아야 될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큰 강제경매가 있다. 제목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경매는 두 종류가 있다. 무슨 경매? 1. 강제경매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임의경매가 있다.
이게 경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강제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밑에서 보죠. 개념,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갑니다. 채무 명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 꼴, 이를 지금은 집행권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강제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이 말부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집행권원. 임의경매는요 하니까 올라가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줄 것입니다.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이 제목부터 잡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출제 한 바도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OX. X.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입니다. X. 그래서 제목부터 잡아야 돼. 그죠? 자, 그러면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건데 집행권원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는 이거를 채무명이라 그랬는데 거기 집행권원 11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뭡니까?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밑줄 가야 되죠. 공적인 문서를 집행권원이랍니다. 공적인 문서가 뭔데? 하니까 기억,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가가족조서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다? 판결문 등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결론을 이래 되네. 그죠? 집행권원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개인이 만드는 겁니까? 판결문입니까? 판결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판결문에 기하여 경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래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 집행을 하는 권리의 원천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그래서니까 담보권이 뭡니까 하니까 방금 읽었지만 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등등 등기된 권리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가 됐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또는 나는 경매로 땅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경매라는 말을 여러분이 할 때는 강제경매를 말할까요? 임의경매를 말할까요? 거의 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90%가 임의경매고 집행권은 판결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약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경매와 경매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경매하면 그 말이 자동으로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자, 강제경매는 뭐라고요? 집행권은 판결문에 기한 경매. 그 다음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예요. 그때 담보권이 뭔데? 하고 물으면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경매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감각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약할까봐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필기하지 말고 이런 건 들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1,000만 원 빌린 걸 뭐라 그런다? 차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받아놓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왜 안 갚아줄까요? 그렇지. 돈이 없어서 갚기 싫어서 뭐 등등 사정이 있겠죠. 자, 그럼 돈을 안 갚아주면 여러분이 채권자죠. 차용증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아주면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달라고 해야지. 근데 안 주면 1. 머리를 쥐 뜯어본다. 가서 덜어눕는다. 3.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간다? 파 묻으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때리려고 이래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네. 아, 있다. 돈 빌려줘 봤는데 다 받았습니까? 아, 일부 못 받았습니까? 그럼 일부 못 받았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안 받을 겁니까? 받을 겁니까? 지금 벌써 말씀하신 폼이 벌써 막 포기했다라는 느낌이 확 오네 지금 그죠?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제가 이 수업할 때마다 앞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 예. 그럼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다는 분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거의 대다수. 다 받았다 이 사람들 잘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은 아 돈을 빌리면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거의 물어보면 빌려줘 본 적이 있다. 근데 다 받았다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그럼 못 받은 게 있다면 그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다음 답이 대체적으로 포기했다예요. 포기했다. 그럼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수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돈을 안 갚아주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 그죠?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삽을 들고 간다. 뭐 머리를 쥐뜯는다. 지금 이래가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땅콩을 사들고 간다. 요즘 또 우리나라는 땅콩 빼면 이야기 안 되잖아. 지금. 그죠? 뭐 땅콩을 사들고 간다. 그래가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경매를 하는데 그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주더라. 그러면 경매해야 되지 다른 방법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송을 냅니다. 그 소송이 뭔가 하면 차용증은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안 되거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뭐 돈 빌려줬다는 증거지 이게 서류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차용증만 가지고는 돈 받을 수 없다더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를 한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가 있죠? 차용증이 있잖아. 그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의 종류가 좀 전에 읽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판결문이 뭐라 그랬다? 집행권은 이걸 가지고 집행관하고 같이 갑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처분합니다. 갑의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집도 있겠고 땅도 있겠고 자동차도 있겠죠. 비행기는 없을 거고 뭐 텔레비, 냉장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재산이잖아. 그죠? 그런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를 진행해서 그것이 돈으로 환가되면 받아가는 방법이 강제경매예요. 자,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특징이 딱 나타나죠. 자, 이 강제경매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갑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강제경매를 말하는구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적인 책임이면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처분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이 뭐라 그랬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에다가 경매를 진행한다니까요. 일반적인 재산. 그 다음 3번은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가는 날,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에요. 그걸 언제 갈 줄 모른다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놓고 당장 가는 사람도 있고 한 5년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놓고 가겠다 등등의 이유로 당장 가도 되지만 5년 뒤에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그를 보고 뭐라 부른다?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특징이 따라온다고요. 참고로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럼 소송을 해가지고 뭘 받았다? 판결문 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집행 안 합니다. 왜 집행 안 하는가 하면 가봤자 재산이 없거나 또 숨겨진 재산을 찾아놓고 하겠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재산, 일반적인 채권은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10년 안에는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이상한 게 그죠? 당장 돈 안 갚아주면 1, 2년 정도는 완전 원수 주고 살 것 같지만 아까도 잠깐 질문했지만 한 5년, 6년, 7년 이래 지나면 아이고 막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서서히 포기도 하게 되고 그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다? 10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 11개월 됐다. 그럼 한 달만 지나면 이제 10년이 지나잖아. 그죠? 그럼 이거 지나면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판결문을 법원에 가서 연장해 주세요 하면 도장 하나 딱 찍어서 바로 또 연장해 줍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 그러니까 끝까지 받으려면 끝까지 따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10년을 단위로 시효를 연장시키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 잘 없다니까요. 한 7, 8년쯤 지나면 아 이거 뭐 이제 뭐 그냥 살지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강제경매의 모습이고 여기서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돈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안 되니까 뭐를 했다? 소송을 했잖아. 그 소송을 해서 뭐가 나왔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강제경매의 모습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다 임의경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똑같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괜찮지만 막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관계없으니까
자, 국민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니까 이 갑이 아까는 보니까 차용증 적어놓고 돈 빌렸죠. 근데 국민은행에 가서 차용증 적어줄게 돈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은행장도 차용증 적어놓고 돈 못 빌려갑니다.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러겠죠. 그죠?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이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러면 국민은행이 즉 여러분 같은 을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처분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처분해서 돈이 환가되면 받아가는 것이니까 지금 위하고 그림의 차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특징이 딱 보이잖아. 자, 여기는 인적인 책임을 요구하면 임의경매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 물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죠. 그리고 일반적인 재산이다. 특정한 재산이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처분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네가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죠? 자,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적었는데 이걸 막 외워야 됩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이걸 막 외워가지고 뭐 1, 2, 3, 4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그죠? 스토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특징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류와 특징을 공부하고 나니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경매, 내가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또는 경매로 땅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할 때 경매는 강제경매 같다, 임의경매 같다. 거의 다가 임의경매입니다. 90% 이상이. 오늘 주택임대차를 배웠으니까 주택임대차하고 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주택입니다. 이게 주택의 소유자 갑, 이게 을,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공부를 잘 들은 사람이라면 이 갑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면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을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자. 이 소유자가 왜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요? 아까 했잖아. 돈이 없어서 또는 방이 안 빠졌어. 내주기 싫었어. 이런 놈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런 등등으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나는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이제 그거 묻고 싶은 거 그겁니다. 그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거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받아야 되겠다면 포기하면 괜찮아요. 그냥 알아서 포기하면 되는데 받아야 되겠다면 강제경매한다, 임의경매한다. 강제경매한다, 임의경매한다. 답은 둘 다 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내고 있습니다. 왜 문제를 잘못 내고 있는가 하면 고민 좀 해보라고 일부러. 그죠? 자, 다시 보증금 이제 주택임대차를 배웠으니까 보증금 1억에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시죠? 왜 안 한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혜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자, 보증금 1억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경매? 그러면 임의경매 한다고요. 제가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안 던져줬다고 고민하라고.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무슨 경매해야 된다? 강제경매에 대해 소송해야 돼요. 그죠? 강제경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증거가 있어야 돼. 무슨 증거? 전세계약서 있겠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무슨 소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하겠죠? 소송하면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니까 강제경매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확정일자를 찍었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경매는 강제경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강제경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가 대체적으로 강제경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정일자를 찍지만 더 안전하게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했으면 등기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세상 살이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거?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경비도 들어가고 바카스 값도 들어가고 절차가 까다롭다 그랬죠. 까다롭지만 지가 돈을 안 갚아주면 바로 실행해버려요. 그죠? 바로 빨리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확정일자는 경비는 거의 안 들죠. 절차도 간단하죠. 근데 돈을 안 내주면 뭐 해야 된다? 소송해야 돼. 그럼 소송하면 이게 어느 세월이 될지도 몰라 사실은.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항소 판결 막 계속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경비는 안 들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경비는 들어도 절차가 간편해요. 그래서 세상살이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제경매는 임차보증금, 등기 안 되는 것에 일어나는 경매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한 10% 됩니다. 10%. 그 다음 등기를 실행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임의경매. 됐죠? 큰 느낌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매의 종류와 특징 알았고, 이제 오른쪽에 가니까 2번, 이제 종류와 특징을 알았다면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1. 정보를 입수하고 2번 물건을 분석하고 3번 권리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3번 권리 분석이죠. 무조건 별표입니다.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야만 경매를 받을 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표를 딱 보니까 인수주의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준 권리 및 등기라는 게 보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내려가면 말소주의. 말소주의를 다른 말로 소멸, 없어진다 라는 것도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말소되는 권리, 삭제주의 하겠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눈으로만 봅니다.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1억에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에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1번 저당권이 뭐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이거 제 맘대로 적으니까 적지 마란 말이에요. 2번 저당권도 뭐 마을금고에도 5천만 원 설정돼 있고 3번 임차권이라는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가 있겠죠. 제가 안 적었지 돈은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예고등기 뭐 이런 권리도 붙어 있고 다섯 번째 뭐 지상권 이런 권리도 붙어 있습니다. 자, 내가 1억에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삭제, 말소, 소멸 이런 말을 합니다. 인수하는 권리를 인수주의, 인도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자, 삭제된다 이 말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나면 이거는 없어진대요. 그러면 삭제된다라는 말은 낙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안전한 권리잖아. 내가 낙찰을 받고 나면 없어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명 이것을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의 낙찰을 받고도 이거를 인수해라. 인수하라는 말은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위험한 권리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분석한다라는 말은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니까 이를 권리 분석이다. 그래서 경매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고 잘 때는 이게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뭐는 삭제되고 뭐는 인수됩니까? 밑에 도표는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삭제주의는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그럼 이런 물건이 탁 보이면 요거는 안전한 권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여기 하나 더 경매 개시 등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입문 과정에서 처음 들으니까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그러니까 항상 삭제되니까 항상 안전한 권리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한 권리 좀 기억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위험한 권리는 노랗게 적으면서 강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예고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그래서 이런 권리가 탁 나오면 위험하구나. 그죠? 적었습니까?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자꾸 필기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충한다면 예고등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교재에서는 거의 안 만납니다.
예고 등기가 2011년에 폐지됐습니다. 2011년 가을에. 2011년이면 지금이 대략 언제죠? 2000 벌써 15년 지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한 3, 4년이 지났거든요. 3, 4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등기법에서 당연히 예고 등기 공부 안 합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근데 경매 물건은 3, 4년 전에 설정된 권리가 경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고 등기는 인수되는 걸로 알아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하나 더 기억해놔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안 돼요. 예고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책에서는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안 한다니까요. 폐지된 등기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예고 등기를 한번 설명하는 기회는 있겠지만 일단 경매에 있어서는 3, 4년 전에 물건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예고 등기는 인수된다. 이거 한 개 더 알아서 손해 볼 일 없다. 됐죠?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걸 4가지를 기억해 놔야 된다고요. 어떤 책에는 전부 다 예고 등기 빼고 왜 빼는 건 폐지됐으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만 전달하지만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는 자꾸 하나를 더 보탠다고요. 폐지됐지만 경매에서는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항상 삭제되는 권리, 항상 인수되는 권리를 했습니다. 다음 중 위험한 권리를 찾으시오. 문제 1에 나오면 뭐를 찾아야 된다? 위험한 권리, 예고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다음 물건 중 안전한 권리를 찾으시오 하면 뭐?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경매, 개시 등기도 뭐 항상 삭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2번 저당권자가 마을공고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안 갚아주고 원금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뭐를 신청한다? 경매를 딱 신청합니다. 자 경매를 신청하면 6번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겠죠. 자,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7번 다시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상한 놈이죠. 지금 이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는 줄 알고도 돈 빌려주는 놈은 이상한 놈이지만 권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짜고 들어오는 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는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지 돈 빌려주지 말라는 효력은 없잖아요. 경매 저당권 들어갑니다. 8번 경매되는 물건에 임차인, 임차권도 들어오는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 알고 돌았거나 모르고 돌았거나 쏟고 돌았거나 어쨌든 그 임차권도 들어옵니다. 자 권리가 지금 몇 개가 되었다? 8개가 됐는데 여기 6번 경매 개시 등기는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고 다 끝나고 나면 저절로 삭제된다 안 된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는 삭제되는 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삭제되는 것, 인수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합시다. 지금부터. 자,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아직은 이걸 암기를 못했을 거니까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1번 저당권 무조건 삭제된다 그랬습니다. 2번 저당권 무조건 삭제입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그때 삭제합니다 하니까 화이트로 확 지우거나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1억이라는 대금이 낙찰됐죠. 이 1억이라는 대금을 주면서 배당받고 삭제, 배당받고 삭제됩니다. 돈 내주면서 삭제, 돈 내주면서 삭제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두 사람 배당하고 나니까 나머지 돈은 없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삭제되니까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가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빠를수록 유리하겠죠. 3번 임차권 삭제 인수. 3번 임차권, 지금 여기 임차권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걸 좀 일단 놔두고. 예고등기는 배우셨죠? 예고등기는 무조건 인수. 요거 위험한 권리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인수. 5번 지상권 삭제 인수. 지상권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걸 일단 좀 놔두고 없으니까. 6번 경매 개시 등기 무조건 삭제. 7번 저당권 무조건 삭제. 8번 임차권. 임차권 없다 그랬죠? 일단 좀 놔두고. 자, 그러니까 항상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정리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면 다행인데 남는 것들이 생기잖아. 그죠?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갑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자, 그럼 이 말을 지금부터 10번만 읽어봐요. 10번만 읽으면 저절로 무슨 말이 들어간다? 뒤서면 삭제라는 말은 저절로 갖다 붙어요. 그래서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자,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가는데 선순위 담보 물건이 뭐죠?
앞에 있는 담보물건. 지금 1번부터 8번 중에서 선순위 담보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죠? 1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건이잖아. 그죠?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는 놈은 뭐? 인수. 뒤에 있는 놈은 삭제. 지금 이렇게 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았는 것들 3번 임차권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죠. 그럼 삭제. 5번 지상권 뒤에 있죠. 삭제. 8번 임차권 뒤에 있죠. 삭제.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다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빨리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하면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제일 앞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으면 그 물건은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근데 제일 앞에 뭐가 있다 그랬다? 저당권이 있으면 다 뒤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가끔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인수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되겠죠? 이 한마디에 쫙 다 달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 글자 그대로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이잖아. 그죠?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기 마음대로 삭제와 인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묘한데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는데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럼 인수되는 것은 위험한 권리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를 암기하세요 하면 시험 칠 때까지 이건 잘 암기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해놓고 여기를 잘 놓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나갑니다. 근데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 그러면 인수된다는 말은 위험한 권리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기 마음에 따라 요구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잖아. 그죠? 요구하고 안 했다 자기 마음에 따라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니까 요 권리는 아주 좋은 권리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꽃놀이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꽃놀이패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바둑 두는 사람은 꽃놀이패라는 말을 알아요. 요즘 바둑이 그 뭐 미생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하잖아. 그죠? 미생이 무슨 뜻이랍니까? 미생 그 드라마는 한번 보셨습니까? 요새 미생도 안 보면 탈북자 수준입니다. 완전히. 아, 미생 안 봤습니까? 미생 오늘 가서 재방송이라도 한번 봐봐요. 미생이 여기 안일 미자거든. 그죠? 살아있다 생자잖아요. 미생은 아직도 못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둑 두는 사람은 아는데 바둑은 자기 집이 안전하게 살려면 두 집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집만 있으면 안전하게 살아있는데 집이 한 개만 있으면 여기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완전하게 못 살았으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미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목이 왜 미생인가 하면 이제 바둑에서 집이 한 개면 불안한 상태잖아, 이게. 그래서 그 미생의 주인공이 임시완인가 뭔가 그게 막 하여튼 억수로 잘 나가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바둑에서 미생이다듯이 아직 완전히 못 살았다는 뜻은 신입사원으로서 계약직으로 근무해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위치에 안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 이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미생입니다. 미생이 뭐라고요? 살아가면서 알아야 돼. 이런 말은 미생은 완전하게 못 살았다. 그 계약직 직원은 아직 완전하게 못 살았잖아.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 그 쫙 드라마로 나와요. 야, 근데 여러분 너무 수준 이해합니다. 진짜 요즘 미생 모르면 이게 좀 한국 사람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는 가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못 받겠지. 공부한다고 못 받겠지. 근데 공부도 안 되면서 미생도 안 보면서 이랬으면 이제 좀 문제 있고, 그지? 그럼 차라리 공부를 안 해도 난 미생은 1편부터 다 봤다. 그러면 뭐 미생이라도 잘 봤다 이런데 미생 한번 봐봐요. 진짜로 느낌이 확 다릅니다. 느낌이. 지금 그게 1편부터 지금 17편까지 갔는데 20편이 끝나요. 이제 한 2분만 더 하면 끝나는데 뭐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는 이제 마지막 촬영이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생 추천할 만합니다. 추천. 자, 지금 미생이 뭔가 하면 아직도 못 살았다 그런 뜻이라면 여기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꽃놀이패라는 게 바둑 둘 때 나와요. 두 사람이 바둑을 뜨는데 꽃놀이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반 죽는데 나는 놀아가면서 바둑을 떠요. 그거를 꽃놀이패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은 꽃놀이패다. 나는 마음대로 노는데 상대방은 반 죽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여기는 1번에 제일 앞에 저당권이 있잖아. 그죠? 요 1번에 전세권을 한번 넣어줘 보자고요. 전세권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번호 바꿔야 되겠죠. 2, 3, 4,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필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혹시 필기 사람은 지금 골 때릴 거예요. 지금 내가 확 잡기 때문에. 그 분필로 지우면 손으로만 삭삭 지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필기하지 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권리가 1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어졌다? 9번까지 만들어졌고,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선순위 담보물건이 몇 번이다? 2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건 맞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인데, 제일 앞에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해 주시오 하면 배당받고 삭제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1번 전세권자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된답니다. 경매 처분 되기나 말기나 나는 꽃놀이 가야 되겠다. 놀러 갔다 와도 됩니다. 실컷 놀러 갔다 오니까 경매가 끝났네.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인수되는 권리로 들어가거든. 그죠? 그러면 1억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 대금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꽃놀이 가려고 폼 잡았는데 경매 넘어간다네. 아, 머리 아프다. 그럼 돈 내주시오. 먼저 하면 자기 먼저 제일 받고 나가버려요. 제일 받고. 그러니까 1번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이거를 꽃놀이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꽃놀이패를 찾으세요.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꽃놀이패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경매 처분 받을 때 앞에 전세권자가 있다면 이자가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내한테 부담이 있다 없다? 없잖아. 저기 1억이라는 대금서 받아서 나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이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경매의 가장 기초, 이 아파트인지 뭔지를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배당 요구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권리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다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 안 했다를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역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1번 전세권자는 5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 처분한대요. 여러분이 1번 전세권자라면 배당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자기 입장 한번 바꿔보자고. 배당 요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 왜 한다? 아, 돈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1번 전세권자면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안 한다? 귀찮다. 그래. 답은 없죠. 배당 요구하면 여기서 받아가 돈 받아 나가요. 안 해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왜? 낙찰받는 사람이 책임져 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안 한다 그러잖아. 귀찮았어. 그죠? 그럼 느낌 와야 돼요. 통상적으로 밖에 나가면 경매 현장에서는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현장에서는 답은 모른답니다. 가봐야 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대답하듯이 배당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왜? 안 그래도 집이 경매 넘어간다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배당 해줘. 한번 받고 벌써 나가버린다니까요. 이게 대다수인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한다? 지금 그 돈 받아봤자 나가서 전세 못 구해. 나 계속 살겠다. 뭐 이렇게 앉아있다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은 가져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권리분석이라고 이렇게 첫 시간에 전달되는데 이런 수업을 딱 하는 거죠. 뒤에 앉은 분이 질문을 딱 합니다. 뭐라고? 이제 삭제와 인수를 알아야 위험하고 안전한 것을 아는데 이렇게 삭제되는 것들은 사실상 낙찰받는 사람은 잘 알 필요 있다 없다.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삭제되는 권리는 잘 몰라도 돼. 내가 몰라도 없어져 버리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는 예민하게 알아야 되잖아. 사실은 위험하니까. 그죠? 위험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등기되는 권리다? 아니다. 등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삭제되는 권리는 등기부에 다 나타나요.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거 나타나니까 이건 삭제되네? 안 되네? 이래 알면 되는데 이것들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인데 이 위험한 권리를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듣는 순간 경매 선수가 오셨구나. 제가 그것도 안다고. 초보자는 그런 질문 안 해. 그죠? 선수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잖아. 위험한 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아내는 걸 내가 찾아낸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 이거는 삭제되는 건데 이러면 내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남들은 모르는데 여기 위험한 권리가 있네. 그럼 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내가 위험에 안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권리를 찾아낸다는 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거를 질문하고 있다고. 위험한 권리를 잘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죠? 딱 들어보면 선수가 오셨네. 이거 딱 안다니까 지금. 그죠? 초보자는 그런 걸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위험한 권리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잖아. 그죠? 예고 등기는 유일하게 등기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폐지됐으니까 이러면 못 만난다니까. 등기부로. 그죠? 그러니까 그 답은 뭔가 하면 위험한 권리를 그래 잘 찾아낼 줄 안다면 제가 하루 종일 써서 수업한다. 경매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 잘 찾아낼 것 같으면 한 건만 잘해도 1년 동안 편할 수 있는 거를 이 하루 종일 써갖고 지금 수업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 그 말은 뭔가 하면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치권, 법정사고, 부묘기지권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경험, 노하우, 그 다음 소송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매 실전에서 여러분이 하고 기회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 위험한 권리거든. 그죠? 근데 유치권은 80% 정도가 꽁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저게 꽁이라는 것만 밝혀낼 수 있으면 좋은 절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안전한 권리,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개념은 잡으셔야 됩니다.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나면서부터 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공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설명하려고. 근데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수업을 들어보면 야 저렇게 수업해가지고 저걸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자랑인데 자랑인 줄도 모르고 앉아있다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권리 분석입니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이제 7, 8월달 문제풀이 가면 문제 나오겠죠. 이 문제 반드시 출제한다 안 한다? 반드시 출제합니다. 제일 핵심이니까. 그러면 그때도 수업할 때 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겠죠. 그 풀리는 안 풀리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많은 수업을 들었고 많은 책자도 제가 봤는데 저래 설명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듣겠나? 그죠? 좀 안다고 들어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까지 정리했고 자, 이제 넘어가면 그럼 권리 분석도 했으니까 이제 뭐하러 갑니까? 경매 받으러 가야 되겠죠. 경매 받으러 가는 걸 뭐라 부른다? 경매 절차 하고 이제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자, 그 경매 절차 천천히 합시다. 왜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아직 이론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실전에서 일어나야 될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내려가면 4번 경매 절차 중에서 중요한 내용 하고 딱 나오는데 1번 줄 딱 끊고 별표하셔야 돼요. 경매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경매를 시작한 사람은 제일 먼저 경매를 관련다 놨고 첫 번째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다? 배당 요구 종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자가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중요사항이 1번에 딱 나오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가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데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배당을 요구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배당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당을 해야 되는 자, 안 해야 되는 자 이런 것도 구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제일 밑에 들어가면 매각의 실시입니다. 매각의 실시에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은 동그라미 합시다. 매각기일이 하는 호가경매 동그라미,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는 기일입찰 동그라미, 3번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되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동그라미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권리 분석했다. 그럼 내가 낙찰 받으러 가는데 매각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1. 호가경매, 2. 기일입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일입찰. 3. 기간입찰이 있다. 이 세 가지 정도 방법은 알아야 돼요. 자, 호가 경매 할 때 호, 이게 부를 호자입니다. 여러분 호흡한다 소리 들어보셨죠? 호흡한다. 호루라기, 호루라기도 한자인가? 모르겠는데 호흡한다 할 때 호자가 부를 호자입니다. 호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호가 경매라는 것은 가격을 부르면서 하는 경매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겠죠. 자, 요게 감정가가 1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집행관이 이럽니다. 지금부터 호가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부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부르시오니까 여기에 감정가가 1억이니까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는데 마음에 든 사람은 가격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나 1억 1천에 사고 싶다 이렇게 부르겠죠. 또 없습니까?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1억 3천, 또 없습니까? 1억 4천 이렇게 가격을 불러가면서 경매한다니까요.
그 다음 1억 4,500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1억 4,500의 낙찰. 이거를 뭐라 부른다? 호가 경매. 가격을 불러가면서 하는 경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바로바로 결정된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게 장점이에요. 맞죠? 지금 입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을 가격을 적어내시오. 이러면 20명이 적어냈다. 봉투 다 뜯어봐야 되잖아 지금. 그죠? 어느 놈이 제일 1등인지를 막 찾아내고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다니까. 그죠? 근데 호가 경매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딱 결정난다니까. 그죠? 신속하게 처리한다. 빨리빨리 결정된다. 이런 이제 장점을 시험에서 물어 들어오니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점도 보입니다. 어떤 단점? 가격을 담합할 수 있다. 어떻게 담합합니까? 자, 지금 1억부터 불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억 500, 1억 1000 이렇게 불어나가는데 중간에 깍둑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까만 양복 입고 깍둑하게 생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만 1억 700 탁 부르고 뒤로 쫙 째려보면 여러분이 1억 1000으로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 깍둑한 사람 한 30명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00 부르고는 더 이상 못 부르겠죠. 그럼 이거 1억 700의 낙찰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 이걸 뭐라 그런다? 가격을 짠다는 거, 담합한다니까요. 그래서 단점이 너무 세가지고 이 호가 경매는 폐지됐어요. 폐지되는 게 지금 책에서 줄 것 다시피 민사집행법에서는 새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그죠? 호가 경매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법원에서는 잘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날 파는 방법을 결정해 주는데 호가 경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하지만 시험용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가 경매, 그 다음 기일 입찰. 기일 입찰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 기일을 정하죠. 12월 25일 경매합니다. 이게 기일 입찰입니다. 지금 방법이 한 80%가 기일 입찰로 합니다. 그 다음 기간 입찰도 지금은 한 20%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졌는데 12월 25일 경매를 하는데 기간을 줍니다. 뭐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을 주고 하는 경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좋은 땅을 하나 사고 싶다. 또는 뭐 바닷가가 보이는 별장을 하나 뭐 사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물건이 나왔으면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일 입찰을 하면 12월 25일 제주도에 가야만 응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간을 딱 주면 12월 1일에서 12월 10일까지 편지 봉투에다가 보증금을 딱 넣어가지고 편지로 보내놓고 12월 25일 뚜껑을 열어서 1등을 당첨 주게 하겠다.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도 쉽게 응찰할 수 있다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기간 입찰. 그죠? 특징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용으로는 원격지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답이 뭐다? 기간 입찰이에요. 지금 기간 입찰을 지금 밖에서 시행합니다. 대략 한 20% 돼요. 그래서 천안지방법원 이런 데부터 시행해가지고 이제 천안지방법원에서 실시를 해보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보완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용으로 3가지 경매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오른쪽에 입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2번. 거의 뭐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는데, 입찰 보증금의 제출. 민사집행법에서는 입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제공합니다.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답니다. 그러면 경매에 나오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정합니다. 뭐 감정가 1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감정가격이에요. 그러면 감정가격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 최저 매각 가격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최저 얼마?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에게 팔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나 이거 1억 3천에 사고 싶다.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돼요.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내 10억에 살게 이러고 날아가 버리지 그냥. 그죠? 보증금을 납부해야 돼요. 보증금 얼마? 지금 줄 거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가가 지금 얼마나 그랬죠? 1억이니까 얼마?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1억 3천에 적어내면 입찰 가격의 10분의 1, 즉 1,300만 원을 냈다니까. 그죠?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걸 아주 주의하게 봐야 돼. 매년 시험에 나온다. 지금 그랬습니다. 그거.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죠. 2억에 적어낸다. 이 물건을. 2억에 적어내더라도 보증금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얼마? 1,000만 원. 보이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느낄 수 있죠. 예전에는 2억에 적어내는 사람은 얼마 냈다고요? 2천만 원 넣어야 돼. 입찰 가격의 10%였으니까. 지금은 얼마만 넣으면 된다? 1,000만 원.
그래서 그 성질을 지금 줄을 닦으시면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라는 성질을 안다는 말은 보증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들으려고 여러분은 수업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이거는 책 읽어보면 알잖아, 지금. 근데 성질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성질? 보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옛날에는 2억에 적어내면 2천만 원 넣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2억에 적거나 3억에 적거나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런 개념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절차 쭉 연결됐고 하단에 민사집행법에 관련되는 관련 규정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도 거의 대다수 다 했습니다. 121페이지로 가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어나는 공매 들어왔습니다. 공매는 옆에다 하나 적어 놓습니다.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온비더는 영어로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공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캠코를 찍으셔야 돼요. 캠코를 영어로 잘 못 찍는 사람 있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부릅니다. 캠코를 딱 찍으면 캠코가 나오겠죠? 거기에 가면 온비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전자거래하는 게 공매예요. 공매는 최근 10년 동안은 출제 안 됐다 그랬죠? 참고로 그냥 꼭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이제 넘어가면 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어야 되는 단어는 122페이지 하단에 매수 신청에 관한 규칙이 들어옵니다. 자, 매수 신청 무조건 또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짚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